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이 2026년 6월 4일입니다. 음, 6월 4일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중과부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너무 지나치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런 중과부적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날뛰고 오만방자하고 그거 옛날에 한자에서 보면은 그 발호라고 합니다. 발호. 그래서 제가 한자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를 배우게 되면은 상당히 판단력도 많이 생기고 또 이해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 밸런스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 중간 상태. 중간 상태라는 게 밸런스. 우리가 이제 이온 농도, pH라고 하죠. 저도 이제 미용학을 전공한 학사입니다. 그 이온 농도 있잖아요. pH. 그것도 너무 산성도 좋지 않고 또 너무 알칼리성 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좋지 않잖아요. 그 중간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머리털도 그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예요. 4.5에서 5.5 사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산성도 아니고 또 중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약산성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털 pH가.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능. 그래서 그것도 밸런스입니다. pH 농도도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게 자연의 섭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병균이 살고 죽고 하는 것도 그 이온 농도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액체 중에서도 산성도가 높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 높은 곳이 있고 중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밸런스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중과부적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르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은 자식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든지 다 잘한다 너 하는 것은 최고야 이러면은 뭐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걸 갖다가 한자로 발호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자기 하는 것이 최고, 뭐든지 최고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날고 뛴다. 하나, 그런 한자성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대는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기가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남한테 지면은 안 된다. 학교 가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잘못하면은 뭐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요즘에는 사랑의 매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기를 살려야 된다. 그런 측면도 뭐 없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라면서 느끼고 어린이들이 느끼고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보호해 줄 건 보호해 주고 그래야 올바르게 큰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화초를 기를 때도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영양분도 충분히 주고 햇빛도 좀 어느 정도 쪼이고 해야 튼튼하게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삼척 동자도 뭐 다 한다 이러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손자가 너무 귀엽고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이고 너무 깊다 해가지고 너무 붕붕붕 띄우면은 나중에 할아버지 턱수염을 다 잡아당겨서 다 뺀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라는 것은 하나의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거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밸런스라는 게 제동 기능도 있어요. 손자가 깊다고 모든 거 다 해주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너 맘대로 해. 나중에 할아버지 턱수염을 다 잡아당겨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 속담 있잖아요 우리 얘기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손자를 손자가 너무 귀엽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귀여운 정도를 밸런스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다고만 하면은 그런 꼴을 당한다는 얘기죠. 적당히 귀엽다 하는 것을 그 밸런스를 잡아서 귀여운 정도를 조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클 때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과식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먹고 싶을 때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놔라. 그게 한 8부 정도다. 8부라는 게 80%입니다. 그 정도 먹으면은 건강이 아주 좋다. 그게 이제 바로 밸런스입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과식을 하면은 아예 먹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느끼잖아요. 너무 과식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하나도 안 먹은 것보다 더 살이 쏙 빠졌다.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은 것보다 못하다. 너무 지나치면은 그 밸런스도 너무 지나치면은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너무 지나치면은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밸런스는 곧 견제 기능, 통제 기능도 포괄적으로 포함된 단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통제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통제라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너무 통제가 없이 자유분방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너무 그 밸런스가 없이 되면은 모든 일이 있던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가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정치 얘기하면은 또 얘기하지만은 그 밸런스라는 게 중요해요. 뭐 정치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아, 깊다 하면은 나중에 그 자식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 마마 보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식도 적당한 시기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 잘하면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분가를 해서 자립을 해라 하는 것도 밸런스, 부모님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부모가 자식을 무한정으로 깊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50, 60, 70까지 계속 뭐 물적, 정신적, 물적 지원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 자식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킵니다. 자기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게 없어요. 부모 밑에 있으면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밸런스가 무너진 한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통제, 보이지 않는 무서움 이런 것이 자동으로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나 뭐 여러 분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통제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성찰이라는 건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을 써오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뒤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결국은 성장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정치나 뭐 모든 인간 활동에서 밸런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나 자식 기르는 육아 과정이나 정치나 사람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성찰의 과정,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통제 기능이 있음으로써 더 한 단계 높은 그 식견을 갖고 완성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밸런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많이 키워보잖아요. 내가 이제 가끔 옛날에 보면 식당 같은 데 들어가게 되고 보면은 식당들이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공중 질서에 가가지고 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공중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공공장소 이런 데서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공공장소에서는 예절을 지켜라. 이런 것도 하나의 밸런스입니다. 집에서 무한정으로
하던 행동은 공공장소에서는 또 통제가 되는구나. 이런 성찰의 기회가 바로 부여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식당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놀고 뭐 난리치는 것도 옆에 사람이 야 조용히 해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성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죽는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이 한 나라의 그 통제 수단으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율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면서 사회생활, 국가를 형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그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이 없이 지켜만 진다면은 법이 필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법이라는 제도를 형성해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넓은 뜻으로 광의로 생각하면은 밸런스입니다. 법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죠. 법에 보면은 그 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효 기간도 밸런스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법에서 보면은 시효, 뭐 소멸시효 아니면은 어떠한 법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법 권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은 법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그 업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둔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에 해결을 못하면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권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렇게 해야 그게 권리가 계속 쌓이면은 그 영원히 그 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은 생각해봐요.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비가 됩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를 둔 것도 거기에 있다. 우리가 뭐 어떠한 범죄는 소멸시효 제도를 없앤다 하는 것도 그 근본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얘기죠. 아주 악성 범죄는 영원히 소멸시효 제도가 없다. 뭐 공소시효라는 게 없게 만든다 하는 것도 공소시효 제도의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이 또 부작용으로 또 나타나는 범주가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법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밸런스가 깨지면은 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앞에 보이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이 말이야 출세를 좀 하고 돈 좀 있다고 말이야.
배는 게 없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나무인이다. 내 눈 아래는 배는 게 없다 이게예요. 돈이 많이 생기고 한때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뭐 돈을 엄청나게 수천조 원을 벌어서 눈에 배는 게 없어가지고 방자하게 논다. 방자하게 논다 하는 것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고 오만 방자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밸런스가 그것도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의라는 게 없어집니다.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뭐 아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죠. 밸런스가 깨지면은 그걸 갖다가 눈에 뵈는 게 없나 하는 것이 한자로 발호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성어라는 게 그 발호라는 한자가 왜서 나왔느냐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정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집안이 엄청난 고위급 나라에서 가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을 등에 업고 자녀들이 함부로 날뛴다 하는 걸 갖다가 옛날에 발호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엄청나게 출세해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 부모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못하는 짓이 없다. 그게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저 아버지 엄마는 빼기 좋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자식들은 금방 뭐뭐 해도 금방 어떻게 하고 저렇게 논다네. 그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찰의 기회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다는 것은 눈에 뵈는 게 없다. 나는 아버지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 주먹질 해가지고 때리고 나 돈 많으니까 야 얼마야? 너 돈 돈 많이 벌었다며 때려. 나 돈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예의라는 게 없습니다. 예의 범죄라는 게 없어요. 완전 아나무인격입니다. 내 앞에 뵈는 게 없다. 반말이 나오고. 이게 완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인간으로 원래 야성의 성질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도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본성이 옛날에 순자 공자들은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아니면은 아예 고자 같은 경우에는 본성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저도 고자의 얘기가 맞다고 해요. 공자나 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악하다, 착하다 하는 것은 우리 악하다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 책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어들입니다. 아예 초창기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람의 성질을 얘기할 때 악하다, 착하다, 착할 선자, 악할 악자, 착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사람의 그 태초에 나오는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덕적인 그 책에 나오는 단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동물하고 또 동물이잖아요. 동물에는 뭐 사자나 호랑이를 갖다가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람은 하나의 도덕적인 단어를 써서 착하다, 악하다 얘기하잖아요. 호랑이 보고 착하네, 착한 호랑이 잘 안 쓰잖아요. 쓰면 좀 어색하지, 쓰긴 써도. 그래서 사람도 착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야성입니다. 소나 돼지, 호랑이 똑같은 야성으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그 호랑이나 사자나 사람이나 같은 레벨을 보면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 호랑이나 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성이 있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야성이 없으면은 잡아먹을 수가 없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본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야성입니다. 그 야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런 그 호랑이 같은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먹이사슬 이용해서 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는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잡아먹지만은 그러면 토끼 같은 경우에 야성이 있느냐? 그것도 야성이 있죠. 꼭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토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려면은 풀을 먹잖아요. 풀도 살아 있습니다. 꼭 동물만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말할 때 삼라만상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삼라만상에 있는 물건은 전부 다 그 목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 같은 경우에 목숨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토끼도 그 야성으로 자기 먹이 활동을 할 때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토끼가 많이 뜯어 먹으면 식물도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야성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토끼나 사자나 이런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본래 그 타고난 성질을 갖다가 원래 그 야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고 악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고자가 얘기한. 고자가 옛고자 아들자자 쓰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성악설은 있지도 않다. 원래 야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면역 체계도 밸런스잖아요. 우리가 항상 밥을 먹고 영양가를 섭취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병균을 잡아먹고 하루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암이 생기는데 뭐 NK 세포가 계속 잡아먹는다. 사람이 면역이 강해지면은 그 NK 세포도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침범하는 바람 그 세포들을 잡아먹잖아요.
백혈구라고 쉽게 말하면 백혈구와 같은 그 림프샘에서 활동을 하지요. 그것도 이 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밸런스입니다. 면역이 너무 약해도 별로고 너무 강해도 문제고, 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면역 체계가 유지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신체 하나, 육체도 밸런스입니다. 육체, 우리가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육체라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땡기면 고기 덩어리잖아요. 고기 육자, 이 몸체자입니다. 살체자, 육체. 근데 내가 이제 그 한자를 알기 때문에 한자로 완전히 그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음식을 만들 때 육수라고 하죠. 그때 그 고기 육자에다가 물 숫자를 씁니다. 근데 육수는 고기 안 들어가고 채소라든가 해조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고기를 애당초에 가지고 육수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고기 육자, 물 숫자를 쓰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수라고 그러면 무조건 고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해 먹을 때 육수 끓여서 별도로 양념으로 넣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자 한문을 배우면서 머리가 확 트이고 세상 이치를 깨달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이제 어제가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에서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안하무인격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국민도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그 국민들이 무섭지 않으면은 옛날에 전 세계에 보면은 원래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산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자, 그 다음에 재산산자 해가지고 재산을 공동으로 나라가 갖는다 해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에서는 독재 국가들이 많지요. 권력을 완전히 민주가 아닙니다. 백성민 임금주자 써가지고 백성들한테서 임금님이 나온다고 해서 백성민 임금주자를 쓰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조 세습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하지 않고 완전히 세습제 독재 국가도 옛날에 많았죠. 그런 경우는 안하무인격이잖아요. 안하무인격이 되잖아요. 국가 운영할 때도 완전 독재 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보잖아. 옛날에 세계 역사를 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안하무인격으로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요즘에 독재 국가라고 해서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부하들 자기 신복들이 완전히 눈밖에 날 수도 있으면은 이제 제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밸런스가 그만큼 중요해요.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라. 그게 밸런스입니다. 편식을 하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밸런스가 잡힌 영양사가 밸런스를 골고루 들어간 영양사가 식단을 만들어서 균형, 밸런스가 잘 잡힌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몸도 밸런스가 됩니다. 몸도 밸런스가 깨지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먹잖아요. 술 고래 많이 먹으면은 몸 밸런스가 깨지면서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술 먹으면 술이 독해서 죽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병원에 가면 운동 하루에 적당한 운동을 하라. 그 적당하다는 얘기가 밸런스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하루에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단백질, 적절한 알맞은 수면 시간, 그 치매 예방하려면은 적당한 지적 활동,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은, 머리 활동을 하면은 치매가 좀 덜 오고. 항상 얘기를 또 하지만은, 내가 이거 추접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늙으나 젊으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밸런스예요. 아유, 이제는 아이 낳고 뭐 낳고 해서 이제는 이제 자식도 다 낳는데 무슨 남녀 간의 사랑 밸런스나 남녀 간의 잠자리 하는 밸런스도 있지만은 또 정신적인 사랑도 있죠. 정신적인 사랑도 밸런스고 육체적인 사랑도 밸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꾸준한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육체적 사랑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으면은 녹슨다. 칼 같은 거 쓰지 않고 놔둬봐야 녹이 슬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머리를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 결국은 치매 오는 것이 녹슬어 온다.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자 한문을 알기 때문에 한자 한문으로 머리가 완전히 트이고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명리학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한자 한문 덕으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을 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한자 한문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경지까지 오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밸런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유예 기간하고도 밸런스입니다.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그 입법 예고하고 나중에 입법을 해가지고 직접 국민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입법하고 입법 예고하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홍보 기간도 없이 유예 기간도 없이 막바로 그 국민한테 적용을 하면은 난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몰라 이러면서 무조건 처벌을 하게 되면은
불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적절한 법을 만들면은 적절한 알림,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도 기간, 뭐 도로교통법을 새로 만들었다 하면은 딱지를 뭐 띈다고 그러면은 어땠는데 이런 것도 딱지를 띄어요. 처음 듣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도 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적당히 그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돼 가지고 이 정도면은 지금의 이 정도면은 법 적용을 해도 충분하다. 요때가 딱 맞다. 이게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면은 무슨 법을 이제 한다. 그러면 계도 기간, 유예 기간을 두잖아요. 그게 바로 밸런스예요. 갑자기 뭐 무슨 법이 있는데 몇월 며칠 날부터 갑자기 시작한다. 유예 기간도 없이. 그렇게 되면 그게 밸런스 없는 행정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내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을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재건축을 해서 거기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라는 걸 두어 가지고 국가에서 떼어가잖아요. 제가 1985년 1990년도 연도까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2억이 넘었다. 그러면 2억을 내가 다 가져가요. 초과 이익이 2억이 남았다. 재건축 하는데 돈 들어간 게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나중에 재건축 하게 되니까 매매가가 3억이다. 그럼 2억이 남잖아요. 지금에는 국가에서 뛰어가고 그렇게 되죠. 초과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해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예고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예고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당장 내일 영화관에서 개봉한다 그러면 지금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영화관에서 개봉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오겠어? 이때 타이밍이 아니야. 이게 바로 밸런스입니다. 영화를 새로 만들었으면은 예고편을 많이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의 어느 정도 안다. 이때 이제 이 시기가 딱 맞다. 이게 바로 밸런스입니다. 이때 개봉할 시기다.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밸런스예요. 밸런스라는 게 모든 우리가 만사에 적용된다고 하면 적용이 다 됩니다. 일일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안 그래? 갑자기 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해서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유예 기간도 없이 막바로 며칠 날 바로 실시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밸런스가 없는 행정으로 되게 되면은 국민 클레임이 걸리게 됩니다. 불만족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서 상당한 지장이 온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당 지지율을 니꼬로 그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뭐 다른 선거하고 완전히 비슷하게 선택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뭐 50%다 하지만은 총선거라든가 뭐 지방선거라든가 하게 되면은 그 선출되는 그 뭐 국회의원 수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득표율이 50%가 그 확정되는 그 당선되는 그 비율이 지지율이 50%인데 당선되는 확률도 50%.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그 확률로 당선율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정당 지지율이 50%면은 국회의원 당선율도 거의 50% 가까이 비등하게 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변동해요. 정당 지지율이 50%지만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했을 때는 당선율이 10%, 2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 국민들이 그 선택의 그 식견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 나온 사람, 후보자들을 보고 직접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당, 만일에 야당, 여당, 정당이 하는 꼴을 보면은 형편없어. 그렇지만은 그 정당에 소속된 그 후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정당에 소속된 정당은 개판이지만은 그 사람 하나는 정말 알짜배기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정당을 보고 후보자하고 같이 연결시키지 않고 정당은 정당, 후보는 후보 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당을 등에 업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앞으로 선거 프레임을 짤 때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